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조선기술 세계 챔피언. 2. 이유의 진짜 음모. 3. 한국의 솔직한 답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을 뛰어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산 복합체가 대한민국에서 탄생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를 필두로 동유럽 전체의 방산 시장을 한국에 내줄 위기에 처한 이유는 한국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생떼를 부리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등 뒤에서 호랑이가 튀어나온 상황인데요. 한편 여태껏 세계 군수시장을 주도하던 미국과 록히드 마틴도 갑자기 버거운 경쟁자가 나타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록히드 마틴이 한국군의 갑질을 여러 번 해왔기도 했고 바이든의 뒤통수 일화 때문에 한참 이를 갈고 있던 한국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탄생한 것이니 말이죠. 유럽과 미국이 초긴장 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과연 한국 방산 기업이 세계 군수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최종 무산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 합병함으로써 빅3 조선사 두 곳이 만나 메가 조선사가 탄생해 세계 해운시장을 정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이유의 반대로 인해 인수합병이 무산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합병에 이유가 웬 참견인가 싶은데요.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본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 6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수용했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인수합병 시 독과점을 우려한 조건이었는데요.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한국, 일본, EU 6국가의 승인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중 EU가 승인을 거부해 인수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유는 양사가 합병하게 된다면 LNG 운반선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두 기업의 인수합병을 반대했었는데요. 하지만 유럽이 해운 패권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두 조선사의 합병을 반대했다는 하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유럽 주요 선사들은 세계 해운 시장을 장악하고 국내 조선사들의 경쟁을 이용해 저가 수주를 맡겨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조선사들은 엄청난 발주량에도 불구하고 저가 수주로 인한 경영난에 허덕여야 했었으나 심지어 선박을 수주받으면 받을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를 이유에서 유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조선사가 합병하게 된다면 더 이상 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유럽을 쥐고 있던 해양 패권을 빼앗길 수 있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대한조선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김현수 교수는 이유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반대한 이유가 조선해운 등 관련 산업의 주도권을 한국에 내주지 않기 위해 이런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선시장 전체의 점유율이 아니라 일부분에 대한 점유율을 트집 잡은 것은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인수를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LNG선 사업 중 하나를 매각해 시장 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해 한국조선업을 반토막 내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었는데요. 사실 한국이 LNG선 점유율에서는 1위를 차지해왔지만 지난해 선박 전체 수주량을 보자면 한국의 수주량은 37%로 41%인 중국에 이어 2위 수준에 머물러야 했었다. 김현수 교수는 유럽 컨테이너 선사도 세계 해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면서 운임 등을 결정하는데 같은 논리라면 이 역시 문제라고 이유의 주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조선업은 2차의 승패에 따라 점유율이 크게 변동하는 사업이다. 점유율만으로 설분리 독과점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이유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현수 교수는 우리 조선사들끼리 경쟁하며 피해를 감수하기보다 합병을 통한 메가 조선사를 만드는 게 조선뿐 아니라 해운철 강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두 조선사의 인수합병이 무산되며 메가 조선사의 탄생이 무의로더라고 이유만 웃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 이번엔 갑자기 한화에서 나서 대우조선을 통째로 사들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실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건 한화그룹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한화는 2008년에 대우조선을 인수하려 시도했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난으로 인해 한 차례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당시 한화그룹의 회장이었던 김승현 회장이 대우조선 인수를 강력하게 추진했었는데요. 아무리 잘 만든 배도 프로펠러가 부실하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없다. 한화야말로 대우조선의 강력한 프로펠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화는 대우조선 인수를 한화가 한국형 록히드 마틴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화가 글로벌 거대 군산 복합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육해공을 아우를 수 있어야 했는데 바다는 빅3가 꽉 잡고 있어 한화가 끼어들 틈이 없었죠.
하나는 김승현 회장의 결단으로 군함과 잠수함 건조에 있어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결정했었습니다. 대우조선은 민간 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광개토대왕함, 충무공 이순신함 등 한국 해군의 주력 구축함과 초계함, 호위함 등을 건조해온 해양방산의 강자였습니다. 한국형 경항공모함, 차세대 구축함과 같은 첨단 함정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영국 방위사업체 babcock과 함정 사업 분야 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도 맺었습니다. 특히 1987년 장보고 사업의 첫 번째 함정인 장보고함 계약을 따낸 이래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16척의 잠수함을 수주했으며 최근에는 한국 최초로 순수 국내 기술로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건조하기도 했었죠. 처음 장보고함을 건조할 당시 우리나라에는 잠수함 건조를 위한 어떠한 기술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우조선 직원들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 독일로 기술 파견을 갔지만 동양인이라고 홀대받으며 기술을 잘 알려주지도 않았기에 어깨 너머로 훔쳐보며 기술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대우조선 직원들은 악바리로 버텨가며 기술을 배워 우리나라 잠수함 기술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우조선이 우리나라 잠수함의 기틀을 닦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러한 기술력이 하나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범의 날개를 단 형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관계자는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발돋움하려면 잠수함과 함정 생산이 필수적이다.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보안 및 집중이 가능해진다. 육해공을 아우르는 방위산업의 모든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방산 시장에 새로운 공룡이 탄생하는 모습을 경쟁자들이 달갑게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유는 이전부터 하나의 행보에 거듭 브레이크를 걸어왔었는데요. 다름 아닌 하나에서 생산하는 무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유럽 국가들을 필두로 집속탄의 생산과 보유,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협약이 체결됐었는데요. 북한이라는 거대한 위협을 바로 머리 위에 둔 한국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었으나 세계에서 손꼽는 북한의 보병 전력과 기갑부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한 발만으로 축구장 반경의 넓이를 초토화할 수 있는 집속탄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러자 이유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를 걸고 나섰는데요. 한화에서 제작하는 다연장 로켓 천무에는 한국형 어택즈라고 할 수 있는 집속탄 탄도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무기가 될 수 있었지만 EU에서는 집속탄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한화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입니다. 당시 한화는 유럽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기에 다급하게 대책 마련에 들어가 결국 집속탄 연구, 생산 부서를 떼어내 자회사로 넘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우리 안보를 외국의 간섭으로 인해 타협해야 했었던 굴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EU의 뜻에 반발할 힘이 없었기에 감수해야만 했었지만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록히드 마틴과 같은 군산 복합체로 거듭나게 된다면 다시는 누군가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가 목표로 하는 거대 군산 복합체 록히드 마틴은 생각보다 만만한 기업이 아닌데요.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군의 군사적 역량을 뒷받침해주는 기업이 바로 록히드 마틴입니다. 국내에서는 전투기 제작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록히드 마틴은 미국 전반의 군수산업에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군산 복합체입니다. 록히드 마틴의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는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 방면으로 대대적인 반격에 성공했었으며 그런데 군 전문가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반격 작전에 록히드 마틴이 깊게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에서 온 PMC 민간 군사기업 직원들로부터 훈련받아 현대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정교한 반격 작전이 PMC 직원들의 도움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정보부가 업베임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군에게 조언을 해주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미군 전체의 업게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록히드 마틴입니다. 전직 미군 고급 장교들 상당수가 록히드 마틴에서 직원 및 분석가로 재직하고 있으며 자회사로 PMC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록히드 마틴이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있어서 록히드 마틴은 그렇게 좋게만 볼 수 없는 기업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첨단 항공기 산업의 선두에 서서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용해 수많은 갑질과 비리를 저질러 왔었습니다. 한국에도 전투기들을 판매하며 폭리를 취해왔고 KF-X 사업에서도 계약 조건을 어기고 4대 핵심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아 한국 전투기 사업이 통째로 엎어질 뻔한 적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키드 마틴이 가진 영향력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 제대로 된 항의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국제관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이러한 굴욕을 잊지 않았던 우리 기업들은 기술을 연마하고 힘을 길러 이제 세계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방산 역량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화는 그룹 내의 방산 분야 자회사들을 모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묶어내고 있는데요. 이를 필두로 우주까지 진출하려는 원대한 야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의 위선으로 인해 메가조선사라는 오랜 수권이 좌절됐던 한국, 와신상담하던 한국은 이제 미국조차 뛰어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육해공 통합 군산 복합체를 탄생시키며 이의 복수를 예고했습니다. 반도체 겨울이 시작되었다는 업계 전망과 함께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날개 없는 추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던 바이든의 반도체 법은 오히려 자충수가 되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이든의 뒤통수에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였던 삼성은 기술 혁신을 선언하며 경쟁자인 TSMC와 아득한 격차를 벌리고 나섰다고 합니다.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던 TSMC인데 감히 넘볼 수 없는 기술적 장벽이 생겨난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주거나 현상 유지에 급급한 반면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매출 최고치를 갱신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시장 전체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한국 기업만이 홀로 앞서 나갈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의 자국 중심주의적 경제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출 먹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받던 전기차 산업에 제동이 걸리고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던 반도체 산업 역시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주의를 상징하는 미국이 중국에서나 볼법한 시장 통제를 가하는 모습에 내외를 가리지 않고 원성이 자자한데도 바이든은 눈과 귀를 막고 아메리카 퍼스트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바이든의 반도체 법이 역풍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미국 반도체 산업 구조에서 무리하게 탈중국화를 시도한 결과 미국 반도체 주가가 폭락하며 업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론과 같은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주가를 희생하여 반도체 생산량을 늘려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골드만삭스 연구팀은 바이든의 반도체 법안이 지난 몇 년간의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이 글로벌 반도체 투자나 공급을 의미있게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골드만삭스 연구팀은 신규 반도체 제조 공장이 건설되는데 2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법안이 반도체 부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며 향후 반도체 생산이 본격화되더라도 세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적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대만 반도체 기업들도 힘든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시장의 호황이 끝나고 성장이 멈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IT기기 수요 감소로 주요 반도체 설계 회사에서 파운드리 주문량을 줄인 탓으로 보이는데요.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상위 10개 업체 매출 총합은 331억 9,700만 달러로 지난 분기와 비교해 3.9%밖에 성장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이후 최저 성장치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서서히 매출 성장폭이 줄어들고 있다. 파운드리 호황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운드리 시장의 불황이 오히려 삼성에게는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 파운드리의 상반기 매출은 109억 1,600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매출의 58.1%를 달성해 올해 처음으로 연간 매출 2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기대받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침체기에서 삼성만이 급격한 성장을 보여준 것인데요.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첨단 미세 공정으로 발빠르게 전환하고 수율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확보한 덕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양산에 들어간 3나노 공정도 내년부터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는 3나노 매출이 2022년부터 발생해 2024년에는 5나노 공정 매출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첨단 공정 고객사 확보를 위해 TSMC보다 낮은 가격에 반도체를 공급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TSMC를 침몰시키기 위해 삼성이 갈고 닦은 칼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리는 반도체 파운드리 로드맵이 공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최시혁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삼성이 가장 앞서 있는 미세 공정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표명했습니다. 오는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앞서 나가겠습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에서 멈추지 않고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트랜지스터 기반 공정 기술 혁신을 지속해 2025년에는 2나노,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반도체 업계에서 사용하던 핀팩 구조는 3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3나노 공정부터는 유효 채널 길이가 너무 짧아져 핀팩 구조로는 게이트가 제대로 성능을 내기 어렵다. 동작 전압을 낮추는데도 한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미세 공정의 발전에 따라 반도체 업계에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가 요구됐었는데 삼성의 독자적인 기술로 GAA 구조를 완성해 반도체 시장의 패러다임을 뒤바꾼 것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나노의 GAA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기술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2나노와 1.4나노의 안정적인 생산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며 급증하는 3나노 이하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운드리 업계 1위를 고수하던 TSMC는 뒤늦게 삼성의 초미세 공정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이제서야 3나노 공정에 들어가고 2나노와 1.4나노 공정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삼성과는 달리 정확한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선주문 후생산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선생선 주문을 받는 셀퍼스트 방식을 도입하고 1.4나노 공정이 도입될 2027년까지 생산 능력을 올해 대비 3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악성 재고가 쌓일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가진 실퍼스트 방식을 시도할 만큼 삼성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전략으로 TSMC가 주도하던 파운드리 시장이 삼성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면 TSMC는 나노 공정 개발이 지지부진한 것도 모자라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고객인 애플과도 칩 가격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TSMC의 파운드리 칩 가격이 급격한 인상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1월부터 전체 파운드리 칩 가격을 36% 전면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애플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의 격한 반발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TSMC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인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업계에서는 TSMC가 투자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뺏끝하면 뒤처지고 많은 첨단 산업시장에서 이번 TSMC의 실책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대세는 한국을 가리키고 있는 듯합니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어플라이드 아머테리얼즈 투자 전문 자회사인 어플라이드 벤처스는 2017년 스타트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여 2,5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한국에 투자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조성된 한미 공동 펀드에도 이름을 올리며 한국 반도체 시장의 대규모 투자를 이어나갔는데요. 미국에 본사를 둔 어플라이드 벤처스는 설립 이후 17개 나라에 총 4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미국 다음으로 한국에 가장 많은 액수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어플라이드 벤처스의 대표 아난다 카마나바는 한국은 투자 기회의 나라, 그만큼 투자 매력도가 높은 기술과 인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외에도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한국을 주요한 투자 대상 지역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건강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반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유례없는 반도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부동의 거인이었던 인텔은 올해 들어 주가가 45%까지 폭락하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반도체 기업 시총 1위를 달성하며 반도체 업계의 블루칩으로 급부상했던 엔비디아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GPU 팹리스 기업인 엔비디아는 암호화폐 붐과 전기차 시장의 성장, AI 개발 등으로 GPU 수요가 폭발하면서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했었는데 세계 게임 시장의 침체와 함께 암호화폐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그래픽카드 수요가 급감하며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재 2분기 매출이 예상을 20%나 밑도는 것으로 집계되며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하락하자 투자자들도 줄줄이 이탈하여 연중 최고치와 비교했을 때 주가가 41%나 빠졌습니다. 엔비디아의 부진은 미 반도체 업계 전체의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의 반도체 정책은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국 중심주의가 극에 달해 바이든의 미국이 트럼프의 미국보다 지독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80% 가까이를 한국 28%, 대만 22%, 일본 16%, 중국 12% 등 아시아 4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두 번째로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이 초미세 공정 기술을 선도하며 누구도 대체하지 못할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거대한 생산 라인이 구축되어 있고 반도체 수요 감소로 반도체 겨울이 불어닥칠 거란 경고가 나온 상황에서 거대 반도체 기업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바이든의 뜻대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어려우리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횡포와 업계 불황에도 우리 기업들은 혁신을 거듭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의 잠수함 수출에 성공할 것 같습니다. 거래 대상은 자원대국 호주인데요. 현재 호주는 자국의 신형 재래식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현 세대의 가장 강력한 디젤 잠수함을 만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다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모커스에서 제공한다는 원잠에 꽂혀서 무리하게 기존 사업을 뒤엎었다가 발생한 잠수함 쇼크를 수습할 구원 투수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2년 10월 현재를 기준으로 호주를 구원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는 절대 과장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현재 호주에게 잠수함을 팔 수 있는 나라 중 호주의 입장을 가장 맞춰줄 나라가 대한민국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주가 만약 재래식 잠수함 사업을 재개한다면 한국이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일단 수주에 성공하면 무조건 대박처럼 보이는 호주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도 이런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조건입니다. 현재 호주는 만약 디젤 잠수함 도입이 재개될 경우 완전한 기술 이전과 더불어 모든 잠수함을 호주 조선소가 호주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 대응해야 하니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기한까지 붙였는데요. 그래서 과도한 기술 이전과 무리한 건조 일정을 무턱대고 맞춰주려다가 더는 돈보다 무언가를 더 잃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비슷한 일도 있었는데요. 바로 민도의 P75I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 규모가 10조 원에 달하는 인도의 라이선스 잠수함 도입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은 기업들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입찰을 포기했고 결국 2022년 10월 현재 사업 폐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제시할 조건이 부당하다면 호주의 잠수함 도입 사업 역시 인도의 P75I 사업처럼 사업이 파탄날 수 있다는 것이며 무턱대고 사업에 참가한 한국이 피를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험을 피하다 보면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도전 없이 일확천금을 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큰 돈을 벌려면 어떤 일이든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은 당면한데요. 그러니 호주의 잠수함 도입 사업은 위험하더라도 시도해야 할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호주가 내건 조건을 잘 허려면 오히려 엄청난 혈맹을 얻으면서 한국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핏배경을 모른다면 공감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호주에 잠수함을 파는 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호주가 재래식 잠수함 도입 사업을 재개할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는 크게 세 뿐입니다. 바로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한국뿐인데요. 이외에도 일본, 스페인, 러시아 역시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나 러시아는 호주의 적성국인데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요구 조건을 만족할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일본은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도입한 무기의 수리를 일본에서 해야 한다는 황당한 조건을 걸어 호주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독일, 프랑스 중 프랑스가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 쇼트핀 바라쿠다는 척단 건조 단가가 3조 원이 넘어 호주가 이전 잠수함 사업을 깨버린 원인입니다. 따라서 호주는 오직 한국과 독일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독일은 호주가 요구하는 3,000톤 이상의 최신식 디젤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이 없습니다. 수출용으로 설계한 216급 잠수함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설계에 그쳤고 실적에 있는 수출용 잠수함이나 독일 해군의 잠수함은 2,000톤조차 되지 않는 소형함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호주가 원하는 잠수함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오로지 한국뿐입니다. 만약 호주가 이번에 재래식 잠수함 도입을 재개하더라도 이전의 시천 사업에서 호주가 내건 조건인 기술 이전과 호주 조선소에서 잠수함 생산을 그대로 요구한다면 우리는 이 사업의 최종 후보가 퇴락률이 높은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사업 참여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비슷한 케이스 중 매우 안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례는 인도의 P75Y 사업입니다. 곧 다가올 2022년 12월에 인도에서 55억 달러, 우리 돈 7조 8,700억 원 상당의 초대형 잠수함 도입 사업 P75Y의 접수가 마감됩니다. 하지만 세계 방산 기업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후속 지원까지 고려하면 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기업은 전 세계에서 한국의 대우조선해양과 스페인 나반티아뿐입니다. 게다가 나반티아의 경우 인도가 요구한 잠수함 성능과 사업 조건을 충족할 기술이 없으므로 현재 인도와 잠수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을 만족한 한국의 팀에이도 사업 철수를 검토 중입니다. 평상시 한국 방산기업이 남들이 안 한다는 사업을 도맡아 하며 성장했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사업의 뒷배경을 살펴보면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요구 성능입니다. 인도 해군은 P751로 획득할 잠수함이 최대 10,000km의 항속거리를 가졌으며 30일 이상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하고 60일 동안 보급 없이 장기 작전이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급속 충전이 가능한 고출력 저소음 발전기, 리튬 배터리, 첨단 AIP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스페인이 제안한 잠수함은 기술력 부족으로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이 조건을 최소한이나 충족하는 현역 잠수함은 지난 3월 9일 취역한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 일본함 타이게이분입니다. 이외에는 독일의 210급, 프랑스의 쇼핀 바락사,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 배치 2등이 있으나 도산 안창호급 배치 2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의 잠수함은 아직 수주조차 안 된 상상속 군함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설계뿐인 216급이 아니라 216형을 축소해 싱가포르에 수출한 218급으로 사업 제안을 변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인도가 요구하는 조건 중 하나인 지금 당장 실물이 있는 잠수함을 원할 경우 사실상 일본만이 인도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도 충격적이게도 그나마 실틀이 있는 타이게이조차 인도군의 요구를 완벽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도가 장시간 잠수에 꼭 필요하다며 필수 조건으로 내건 연료전지 AIP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민도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잠수함은 현재로서는 2026년 해군에 인도될 도산 만창호급 배치 2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이렇게 대단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한국조차 인도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인도는 2026년 이전에 초도함의 실물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사업 후보를 선정하고 2024년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뒤 2025년부터 잠수함 건조를 시작해 2026년에 건조를 마무리 지으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조건은 상당히 어이없는 조건입니다. 인도가 요구하는 잠수함의 스펙은 현존하는 최상급의 스펙이며 또 이를 현실화하는 것은 최강의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도가 요구하는 기한은 최신의 3,000톤급 잠수함이 아니라 바다 낚시에 쓰는 통통배를 만들어도 이런 시기면 탈이 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세계 여러 방산기업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일본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등 인도의 요구를 만족할 수 없는 나라들이 차례로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없이 먹고 살 수 없는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이 사업을 이어가려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한국조차 인도의 추가적인 요구 조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인도의 조건이 뭐길래 수출이면 자다가도 깨는 우리 기업조차 학을 떼는 것일까요? 그 조건은 바로 라이선스 생산과 기술 이전, 그리고 품질 보증입니다. 인도는 이번 사업 이후 완전 국산 잠수함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모든 기술을 제공해야 하며 잠수함을 인도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직접 만들어봐야 다음 잠수함을 제대로 국산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건 인도의 입장이고 한국이 보기에 민도의 조건들은 날강도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잠수함의 잠자도 모르는 인도 조선소의 직원들을 데리고 세계 최강의 첨단 잠수함을 2년 만에 건조하라는 건 돌덩이를 황금으로 바꾸란 말이나 다름없는 언지입니다. 더군다나 인도는 불과 2년 만에 만들어진 잠수함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사업을 수주한 기업이 져야 한다는 황당한 조건까지 걸었습니다. 이래서야 사업이 제대로 될 턱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인도에서조차 P-75I 사업을 접자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호주가 잠수함 도입을 재개했을 때 똑같이 발생할 문제입니다. 호주 조선소의 노동자들은 능력은 없으면서 파업을 일삼는다는 평이 많고 기술 이전 역시 무리하게 요구할 게 뻔합니다. 인도보다 훨씬 돈을 많이 주고 사업 기간이 비교적 길다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지만 아무래도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이 호주와 한국의 방산협력은 인도와 한국의 방산협력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특성입니다. 사실 인도는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아 잠재력이 큰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받아 국산 잠수함을 만들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호주는 자원은 풍부하나 사람이 적어도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무조건 기술을 달라고 윽박지르는 인도와 달리 여러 조건을 걸고 계속 같이 일할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만으로 잠수함을 사고 팔고 할 끝낼 관계가 아니라 이후로 계속 함께 잠수함을 공동 개발하고 생산하며 남아가 모든 방산 분야에서 함께 사업을 추진할 영구적인 동맹을 구하는 건데요. 이런 호주에게 자원은 없지만 뛰어난 기술과 사람은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게다가 호주와 한국은 이미 K9 생산 공장을 호주에 건설하며 본격적인 안보 협력을 추진 중이며 레드백 등 추가적인 방산 협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공통의 적을 두고 있으며 서로 거리가 멀어 영토를 두고 다툴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호주가 미국이 주도하는 파이브 아이즈처럼 함께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사이가 된다면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자원을 값싸고 만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호주는 부족한 인력으로 모든 무기를 개발하려 애쓰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어 두 국가가 함께 무기를 도입함으로 개발 실패의 부담을 줄이고 양산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일례로 만약 호주와 한국이 KF-21N이나 중형항모 도입을 함께 추진한다면 금전적으로는 무조건 손해일 게 뻔한 KF-21N과 중형항모의 도입이 폐할 만한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는 앞서 말씀드린 양국 상황을 파져봤을 때 호주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 양국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한 수십 년이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수십조 어치 무기를 제값받고 수출하면서 약간의 기술을 이전하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국내 군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커스 동맹 국가들은 중국의 세계 패권 야욕을 한국이 어느 정도 해소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을 끌어들이겠다며 만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잠수함 사업의 조건을 한국이 유리하게 골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 호주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의 현명한 선택이 이뤄지길 기대하겠습니다.